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이혜정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환경 변화와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국정 과제와 연계한 협력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포용과 관련한 우리의 과제를 한번 고민해보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글로벌 환경 변화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 미중 경제 전쟁 이후에 위기의 상시화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다 같이 겪으면서 글로벌 경제 저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 그리고 중국 경제의 경착륙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이슈 때문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과 관련해서 중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미국을 따라오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미국을 경제 GDP 상으로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골드만삭스에서는 2035년이면 추월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치도 있고요. OECD에서는 2030년이면 추월할 것이다 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서 중국이 2030년대에 미국을 추월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또 추월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견제 혹은 봉쇄 정책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의 한 일환이라는 분석들이 대부분입니다. 과거 미국과 가장 유사하게 미국 경제를 추격해왔던 경제가 일본 경제였죠. 그렇지만 이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의 경제 버블들이 붕괴되면서 일본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따라오르다가 지금은 또 장기 저성장 침체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과연 어떠한 경로를 따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소위 갈등, 무역 전쟁은 트럼프 행정부 때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미국이 대중국 무역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인상 조치를 단행했고요. 기술 규제나 수출 규제, 수입 쿼터 규제, 또 환율 조작국 지정과 같은 이 비관세적 수단으로 전방위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충돌을 해왔습니다.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중 간 관세를 경쟁적으로 올리는 관세 전쟁들도 일어난 바 있고요.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던 것처럼 틱톡이나 화웨이, 중국의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규제를 했던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역시 이런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지속되어 왔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확대되어 왔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 무역이나 관세 전쟁이 외교 군사적인 충돌까지 확전되는 우려들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이 대중국 정책 기조가 바이든 행정부는 이 중국 고립을 위한 노골적인 제재, 그리고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조했다라는 것이 특징적이죠.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연대보다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조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보신 것처럼 칩4나 IRA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중국이 미국을 추격해오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견제 정책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들을 할 때 가장 먼저 변수로 지적하는 것이 미 대선 변수일 것입니다. 2016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전국적으로는 지지율에서 클린턴보다 열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경합주에서 우세했기 때문에 결국 당선됐는데요. 이것은 미국 고유의 그 주별 선거인단제, 간선제로 인해서 이 주요
경합주, 소위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경합주들에서 더 많은 득표율을 가져가면 승자 독식을 하는 방식으로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는 양상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전국 득표율은 힐러리 클린턴이 48%를 얻어서 도널드 트럼프의 46%보다 높은 지지율을 획득했지만 이 6개의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에서 5개의 선거인단을 전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면서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대선에서 당선된 바 있습니다. 2020년 대선 같은 경우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전부 표를 가져가면서 당선될 수 있었죠.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국 득표율에서 51.3%를 얻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높은 지지를 획득했고요. 그리고 선거인단을 그 주요 스윙 스테이트에서 바이든이 가져가면서 그 6개 경합주에서 전부 확보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미 대선도 굉장히 격변의 국면에 처해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이제 사퇴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올라오면서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그 다양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봤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이 약간 우세한 걸로 나왔습니다. 일부 경합주에서 해리스 대통령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왔지만 아직은 뭐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결과들이고 박빙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 특히나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포함한 다양한 변수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 대선까지 11월에 있을 미 대선까지 좀 계속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해리스와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일 텐데요.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에는 트럼프와 김정은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한 이 톱다운 방식의 북미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서전의 제목이 이 거래의 기술입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정책에서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의 무엇을 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 거래 방식의 어떤 협상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미 동맹에서도 이 거래 관계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 해리스 같은 경우는 바이든의 그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서 동맹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조하면서 동맹의 제도화를 좀 경계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더욱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그 좌파의 성향이 더욱 강한 측면들이 보이는 정책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 정부보다 더 원칙을 중시하는 인권을 중시하는 이런 접근들을 해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실무 중심의 바텀업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을 강조하면서 김정은과 개인적인 친분을 활용해서 다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소위 이중 냉전 상황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반도는 20세기 냉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 자체를 극복하지 못한 채로 21세기의 신냉전까지도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이 한미일 대 중러 북이 서로 맞붙는 이 최전방이자 이 신냉전의 대표적인 격돌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한미일 간의 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특히나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라고 이 한미일 공동선언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미일 3자간 공동선언에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 선언은 처음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국제사회의 협력의 어떤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일 지지에 관련한 주요 정상들 간의 다양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고민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 세계 평화의 그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유엔 정신과 보편적인 가치에 입각한 통일 미래를 한국 정부가 고민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 공감대를 획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라는 측면에서 이 기술적으로는 한반도도 전쟁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한반도에서 이 전쟁이라는 이슈가 결코 상관이 없는 이슈는 아니다.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슈만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안보의식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 침략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이 항구적인 평화에 대한 이 안보 의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군사 도발 행위들을 억제하고 평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이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고민들도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그 북한이 소위 적대적이고 교전적인 두 국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남 노선에서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선언했는데요. 북한이 김정은의 지시로 이 통일이라는 단어, 동포라는 단어, 7천만 결의라는 표현들을 삭제해 나가고 있는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관련한 담론, 논의를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과거 북한의 조선중앙TV에서는 한반도 전체를 분홍색으로 표시해서 한반도, 통일, 결의 이런 표현들이 활용이 됐었다면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론이 나온 이후로는 북측만을 핑크색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를 논했던 과거와는 다른 현실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도 눈에 띄는데요.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이 30주년을 맞이해서 통일 담론의 수립,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통일 의지에 대한 대북 그리고 대내외 확산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차원에서의 검토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좀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3년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2023년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007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통일의식이 저하되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청년들에게 통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민족사적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이 지나가는 행인을 데려다가 본인의 침대에 눕혀보고 이 침대 사이즈보다 다리가 길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침대 사이즈보다 키가 작으면 또 몸을 강제로 늘려서 이 침대에 맞도록 하는 획일화된 사고에 대한 그 획일화된 사고를 지양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잘 다루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통일 관련한 논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통일을 응당해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통일에 대한 다른 의견들은 뭐 다리를 자르거나 몸을 늘리는 방식으로 획일화된 의견들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이 포스터 그리기 지겹다, 통일해라, 혹은 표어 그리기 지겨우니 이제 그냥 통일해라와 같이 그냥 구호적인 의무감에 머무는, 실제로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의식들은 오히려 좀 저하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통일이 나 개인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특히나 청년 세대들의 통일의식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통일이 되면 청년들에게 또 좋은 유익한 것들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고, 청년들이 통일을 매력적이다, 통일이 되기 이전의 상황과 된 이후의 상황을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통일 이후의 상황이 내 삶에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겠다라고 느껴지는 측면들이 있어야 청년 세대의 통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개인에게 통일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다양한 그 논의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측면에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통일의식 조사를 한 결과, 통일이 결국 남한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식은 과반이 넘습니다. 2023년에도 남한에는 이익이 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3.6%를 차지했는데요. 다만 개인, 나 자신에게는 어떤 이익이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응답 비율이 27.9%에 그쳤습니다.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비중이 결국 국가, 남한 전체에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만큼 올라와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들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결국은 통일이 개인에게는 별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통일에 대한 그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개인에게도 어떤 유익이 될 수 있는지, 통일이 이에 대한 논의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때 통일 인식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당연히 이야기해야만 하는 이 사회적인 압력은 사실 통일인식 제고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조지 워싱턴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인 제리 하비 교수는 이 집단의 구성원들이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서 어떤 일을 목표로 삼고 그 일을 추진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서 에빌린의 역설이라는 사례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텍사스에서 이제 사위가 장인 집에 방문을 해서 장인이 가족 간의 외식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이 장인의 제안에 찬성을 해서 굉장히 더운 날씨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에빌린이라는 지역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차의 에어컨도 고장이 나고 가족 모두 좀 지쳐 있는 상황에서 사위가 오늘 저녁 뭐 나쁘지 않았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장모가 사실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갔다 온 거야. 나는 음식도 별로였고 가는 길도 너무 힘들었고 돌아가는 길도 너무 지치네 라고 이야기하니까 가족들이 한 명씩 다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사실은 집에서 쉬고 싶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 명씩 불만을 이야기하니까 이 장인조차도 가족들이 지루해할까봐 그냥 별 생각 없이 제안한 거였어. 꼭 가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외식을 하러 에빌린까지 가서 저녁 식사에 관련한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모두가 육체적으로도 피로해지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지 못한, 원치 않았던 외식이 되는 사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강하게 이야기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노라고, 아니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 방식이고, 이를 통해서 모두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례로 이야기한 것이 에빌린의 역설인데요. 통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구 한 명이 통일이 민족사적 당위성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노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통일 방식은 어떤 방식이고 어떤 방식의 통일이 적합하고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비용만 수반되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하는 불행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서로 열린 마음으로 원하는 방식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는 것도 바람직한 통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통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꼭 젊은 세대, MZ세대만은 아닙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60대 이상도 과거보다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나 인식이 많이 하락한 것들을 볼 수 있죠. 결국 모두가 통일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 과거에는 그냥 분단된 두 나라가, 분단된 조국이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면 이제는 정말 그게 당연한 것일까? 그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일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한번 토론해 보는 것도 좀 굉장히 바람직한 접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면 어떠한 통일이어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헌법에 어떠한 통일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지향점이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인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규정하고 이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통일이 필요하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서 국제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또 인류 공영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고 또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보장되는 통일 미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노력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3년 9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저연설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다 같이 연대해서 개발과 기후 그리고 디지털 분야에서 글로벌 격차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전 수호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통일을 이야기할 때 아까 이제 글로벌 정세 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개발 이슈, 기후 협력과 관련한 이슈, 그리고 디지털 분야와 관련한 이슈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통일 미래, 그리고 남북이 함께 협력하는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경제 성장에 대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이고, 이 디지털 전환이나 녹색 전환이 한 가지만 되면 경제 성장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이 함께 이루어지는 이중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경제 성장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유네스코 사이언스 리포트를 통해서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디지털 기술이 미래의 경쟁력으로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투자들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나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와 이 기후 변화 이슈가 세계적인 과제로 부상되면서 녹색 전환을 함께 고민하지 않는 경제 성장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과 관련한 접근 과정에서 국가나 지역 간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국가나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격차가 다양한 이 경제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고민들도 함께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이 잘 아시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입니다. 사회적 포용이나 경제 성장, 지속가능한 환경 이 3대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 목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달성해야 할 공동 목표입니다. 경제, 사회, 환경 부문에서 포괄적인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인간과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의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북한 역시 1991년에 남한과 같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이 유엔의 SDGs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발적 국별 리뷰라고 하는 벌런터리 내셔널 리뷰라고 하는 자발적 국별 보고서를 2021년에 유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발맞추어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과감하고 포괄적인 구상이라고 하는 이 담대한 구상을 내놓고 있는데요. 협상의 초기 단계에서 북한이 이제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한의 광물 자원이나 모래, 히토리와 같은 지하 자원과 우리가 대규모 식량을 교환하는 프로그램들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담대한 구상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필요로 한다면 이 식량뿐만 아니라 비료나 의약품, 필요에 따라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면제를 통한 협력들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민생 개선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나 식수, 위생, 산림, 농업협력 분야와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 협력과 그린 대땅트와 관련한 다양한 협력들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또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상황이 된다면 이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상응 조치를 지켜보면서 남북이 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해서 가동시킬 수 있고 그 안에 북한이 필요로 하는 발전소나 송배전 설비의 현대화, 항만이나 공항의 현대화와 같은 인프라 구축, 그리고 농업 생산성의 향상이나 병원 의료체계 현대화와 같은 민생 개선, 대북 투자와 교역 활성화나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경제 발전과 관련한 지원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대북 협력 패키지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수립한 국정 과제와 연계해서 우리가 지금 글로벌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실제로 우리가 추진 가능한 협력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영역들과 과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셨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전환 부분에서의 협력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 구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디지털 격차 해소를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이 OECD 국가 세계 최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2027년까지 이어가보자 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고 디지털 정보와 관련해서도 이미 세계 최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혁신 역량과 관련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야에서도 세계 2021년 5위 수준에서 2027년은 1위까지 끌어올려보자. 그리고 디지털 경쟁력도 2021년에 12위 수준에서 2027년에는 3위까지 끌어올려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우리가 글로벌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적극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당연히 디지털 선진국으로서 해야 하는 역할들이고 할 수 있는 역할들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북한과는 또 어떤 디지털 협력들이 가능할까를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역시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기 북한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북한은 이 새세기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새세기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 강국을 건설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식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전민의 과학기술 인재화와 같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국가 예산 지출 계획들을 좀 살펴보시면 국가 전체 예산이 가져가는 증가율과
과학기술 예산의 증가율을 좀 비교를 해보면 과학기술 예산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투입을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 지출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이 5.2%를 차지했는데 같은 기간에 전체 예산 지출 계획의 그 연평균 증가율은 4.5%였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상당한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특히 김정은 시기 들어서 북한은 이 과학자들을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의 양성을 독려하기 위해서 2014년 평양 위성과학자 주택지구 혹은 2015년 평양 미래과학자 거리 또 평양 과학기술전당과 같은 것들을 설립해서 이렇게 우수한 환경에서 국가를 위해서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우수한 환경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고 또 우수한 주택 환경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정책을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평양의 여명거리 중공도 마찬가지인데요. 과학기술 인재를 이렇게 국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과학기술 인재가 되어서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들이 주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기에 이 원격 교육을 통한 줌 교육을 통한 학교 수업들을 했었는데요. 북한 역시 2010년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원격 교육을 처음 시작한 이래로 코로나를 계기로 소학교나 중고등학교로 이러한 원격 교육들이 확대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 VR 기기나 AR 기기들을 활용해서 교육의 정보화와 관련한 다양한 투자와 정책들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주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상회의도 진행하고 수업도 진행하고 한 바가 있는데 북한은 자체적으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낙원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김정은이 주재하는 회의도 이 낙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요 그 북한이 이야기하는 주요 일꾼들, 경제 일꾼들과 토론하거나 이런 것들도 주로 낙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한 바 있고요. 국제 회의에도 이 화상으로 참여를 한 바 있고 또 북중 간에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김정은 시기 북한이 굉장히 공들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관광인데 그 중에 하나 좀 성공적인 상품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평양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평양의 주요 지역들을 이제 마라톤을 하면서 좀 이렇게 관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양 마라톤 대회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평양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자 이 평양 마라톤 대회를 가상의 방식으로 개최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검토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결국 실현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북한이 그만큼 관광과 관련해서도 이 디지털 인프라들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 상품들의 개발에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던 중요한 시그널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코로나 이후에 북한도 상당히 좀 변화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조연설 가운데 기후 변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 그리고 지역 간 격차 해소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강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녹색 전환, 기후 변화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1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소위 탄소중립 기본법이라고 하는 그 기본 법제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계획 그리고 1차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모색하면서 산림 건설 총계획이라든지 국가 환경 보호 전략이라든지 국가 재해 위험 경감 전략 같은 것들을 수립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2016년에 제출한 1차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8%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해줄 경우에는 32.25%까지 추가로 감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2019년 2차 NDC에서도 북한 스스로 감축할 수 있는 자체 감축량을 16.4%라고 이야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지원해 줄 경우에는 36%까지 추가로 감축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가 지역 간 격차 해소, 국가 간 격차 해소, 지역 간 격차 해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정부 역시 국토 간 균형 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정 목표 6번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어가자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한 국정과제가 10개 정도 되고 21, 22, 23 국민께 드리는 약속 모두가 이 국토균형 발전,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한 내용인 만큼 우리 정부도 국토의 균형 발전,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또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과 관련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자라는 것을 비전으로 이 지방주도의 균형 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 분권을 추진해 나가자라는 내용을 목표로 삼고 지방시대 5대 전략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지방 분권, 혁신 성장, 생활복지, 특화 발전, 교육 개혁과 같은 5대 부분에서 지방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김정은 시기 북한 역시 이 지방경제 발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지방경제 발전 정책은 이 지방의 행정기관이나 기업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지방 분권화 제도와 함께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김정은 시기 북한은 2012년에 지방예산법을 신규 제정하고 2013년에는 경제개발구법, 2021년에는 시군발전법을 신규 제정하면서 지방 분권화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 제정된 시군발전법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업이나 농촌, 그리고 국토환경보호, 지방건설과 관련한 지방경제발전 정책들을 법안에 담아두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적인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은 시기 북한은 기존 북한이 추진해온 지방경제발전 정책, 김일성 시기부터 추진해온 지방경제발전과 관련한 정책 기조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특히나 시군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이 자립적인 지방경제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2년 6월에 우리의 강원도 철원군과 인접해 있는 북측 강원도의 김화군에 이 식료품 공장, 옷 공장, 종이 공장과 같은 다양한 지방 공업 공장을 준공한 바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김정은이 굉장히 선진적인 사례로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지역들을 좀 따라 배우는 경쟁적인 지역 간의 경쟁을 시키는 이런 전략들을 좀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삼지연시 같은 경우에는 이상적인 본보기 도시다. 양덕 온천 문화휴양지 같은 경우도 본보기 온천 관광 문화지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역 간의 경쟁을 독려하고 있고요. 창성군도 지방공업의 본보기가 되는 지역, 김화군도 지방공업의 새로운 도약이 되는 본보기적 실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나 금강산 관광지구 역시 우리식 관광지구로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각 지역별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어떤 지역별 발전 정책들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 나갈 것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제출한 VNR
자발적 국별 리뷰를 살펴보면 북한의 SDGs 목표 10번이 국가 주체로서 인민대중의 권리, 역할 보장에 관련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 안에 산업, 농업, 공공보건, 교육, 인프라 분야에서도 도농 간의 격차가 존재하지만 인민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고서에 적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도농 간의 격차 감소를 위해서는 국가가 농촌 지원을 강화하고 도시 공장 기업소들은 이 농촌의 협동농장이나 작업반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내용, 그리고 환경이나 자재, 연료 공급을 개선하는 내용에 관련한 고민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해서 농촌 인구의 생활 수준과 농촌 경제의 다양한 인프라들을 구축해 나가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안전한 식수를 사용하는 인구가 도농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도시 지역이 71%인데 반해서 농촌 지역은 44%에 그치고 있고요.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 이용 인구 역시 도시가 70%, 70.8%지만 농촌은 11.4%에 그치고 있어서 상당한 인프라 부분에서도 도농 간 격차가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북한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지방발전 20 곱하기 10, 북한식 표현으로는 이제 곱하기를 승이라고 해서 20승 10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지역 차원에서의 자력갱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매년 20개군에 이 현대적인 지방 공업 공장을 건설해서 이민들의 물질 생활 수준을 향상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이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1차년도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20개 지역들을 좀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도시화율이 약 40%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중급 규모의 군급 행정구역들로 이 20개의 시군이 1차년도 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기보다 굉장히 전국적으로 전 국토에 고르게 분포되어서 1차년도 개발지들이 지정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 결국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방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러한 지방 발전 20승 10 정책이 채택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 디지털 측면, 기후변화 측면, 그리고 지역격차 해소 측면에서 남북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과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산가족 화상상봉 시스템 같은 것들은 우리가 남북이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대면 방식으로 남북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작년 통일부 업무보고에 이산가족의 날 기념해서 추석 계기로 고향 방문 메타버스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고향 방문과 관련한 메타버스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대면 방식의 남북이 교류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2020년 6월에 폭파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도 바로 물리적으로 복원이 어렵다면 비대면 방식으로 복원을 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고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 93번, 94번과 연계해서 우리가 한미일 공동 연락사무소를 만드는 부분도 고민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비대면 방식으로 한번 설치해 보는 것들도 충분히 한번 검토하고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메타버스로 찾은 이 북녘 내 고향이라고 하는 국립통일교육원에 들어가 보시면 이 메타버스를 통한 북측 지역들을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통일부에서 개통해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북한과 직접 만나서 교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나 대북 제재로 인해서 교류하기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함께 만나려고 고민을 한다면 우선은 비대면 방식으로 원격 교육 방식을 통해서 북측의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든지 비대면 세미나나 학술회의를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후에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과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역시 비대면 방식의 평양 마라톤 대회 같은 것들을 고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VR 방식으로 남북 간의 그뭐 금강산이나 개성 지역에 대한 관광 이런 것들도 VR, AR 방식으로 관광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보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과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남북 그린 대땅뜨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협력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남북 간의 협력 과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선진국에서는 별로 가지고 있지 않는 질병입니다. 우리도 한때 말라리아 퇴치국으로 WHO에서 공식 지정이 되었다가 90년도에 91년경에 그 남북 휴전선 지역에서 우리 집 군인과 미군이 말라리아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병되고 있는 말라리아의 90%가량이 접경 지역에서 발병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 말라리아를 퇴치하려면 남측 지역에서만 아무리 퇴치를 위한 노력을 해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남북이 함께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고민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소나무 제선충 같은 경우도 북측이 이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굉장히 전염성이 높은 질병인데 북측에서 먼저 남측에 2018년에 현대 아산 측에 소나무 제선충이 발병한 것 같다. 한번 와서 조사를 해달라라는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북측에 올라가서 우리 산림청 관계자, 통일부 관계자들과 현대아산 관계자들이 같이 올라가서 현장 조사를 해봤는데 다행히 소나무 제선충은 아니어서 일반적인 그 소나무 방제에 대한 교육,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돌아왔는데 사실 북측에서 소나무 제선충이 발병이 되면 이 소나무 제선충들이 휴전선이 있다고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반도 전체는 사실 그 기후 상황으로나 이런 그 녹색 기후변화와 관련한 상황에서는 사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만 아무리 열심히 방역 방제 작업을 한다고 해도 한반도 전체의 방역 방제가 되게 어렵다라는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결국 말라리아, 소나무 제선충,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이 이렇게 월경성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함께 예방하고 함께 대응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야만 한반도 전체에서의 방역 방제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남북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이 DMZ 유네스코 접경 생물권 보전 지역과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해서 2018년에 유네스코에서 그 북한의 금강산 지역을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 남한의 순천을 지정을 하면서 남북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봐라 라고 유네스코에서 먼저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미 설악산 지역이나 이 강원도 강원 생태평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금강산까지도 다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이 공동으로 접경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을 논의하는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과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작물들의 주요 재배 적지가 북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 고랭지 배추나 이런 것들을 북측과 함께 논의해서 함께 그 재배를 해보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과거 강원도에서 황태 그 치어를 북측에서 먼저 방류하도록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주로 한류성 어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그 농업 측면, 어업 측면에서의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를 통해서 한반도 전체의 식량 안보를 제고하기 위한 고민들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그 작년 12월에 이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계기로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주요 지역별 산업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협력 과제들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다. 북측에서도 지방발전 20승 10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도 국토의 균형 발전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평화경제특구법 지정을 계기로 남북이 함께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고민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는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7월 17일이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포용과 정착 지원을 위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제정할 것을 주문을 했고 실제로 7월에 제정이 됐죠.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들이 이미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인식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이 조사한 결과를 좀 살펴보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동남아시아인이나 일본인, 조선족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가 먼저 북한 이탈 주민들을 받아들이는 마음들이 있어야 북한 이탈 주민들이 먼저 온 통일로서 우리 남쪽에서 잘 적응하고 또 성공한 북한 이탈 주민의 사례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먼저 심리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내적인 친밀감을 서로 남북 간 북한 이탈 주민들과 우리 주민들 간에 형성해 나가는 고민들과 노력들도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조사한 결과들을 좀 살펴보면 차별과 무시를 당한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응답자 중에 왜 차별과 무시를 당했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말투나 생활 방식, 태도나 문화적 소통 방식이 다르다라는 이유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라는 응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북측에서 오신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측 사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친근하게 다가가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북측에서 오신 분들이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의료 지원이나 교육 지원보다도 더 높게 나온 것이 취업과 창업과 관련한 지원이었습니다.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다양한 북한 이탈 주민 간의 멘토 멘티 사업들을 통해서 취창업 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고 또 성공한 창업자, 취업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들도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남측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 남한 사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남한 사회에 불만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때문에 이런 응답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좀 살펴본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어떤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다가가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고요. 국제사회의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특히나 먼저 온 통일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